26년 전 최 회장은 임신한 여자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채용된 전용 기사가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왔습니다. 그 손이었습니다. 26년 전 버린 아들이 지금 내 차를 몰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 회장은 구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오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선 건 그 직후였죠. 오전 10시 20분. 예정보다 10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늦은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 부장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최 회장은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사 후보는 셋입니다. 오 부장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전임 기사 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회동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 부장이 후보 셋을 추렸고 최 회장은 오전 중에 결정을 내려야 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들여보내십시오. 첫 번째 후보는 말이 많았습니다. 경력을 설명했고 전 직장을 설명했고 본인이 왜 적합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3분을 채우지 않고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최 회장은 그 손을 한번 보고 시선을 걷었습니다. 세 번째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도 거의 없었죠. 청년은 의자에 앉기 전에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말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경력? 2년입니다. 전직 의전 기사, 퇴직 후 개인 계약직. 왜 그만뒀습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청년은 덧붙이지 않았죠. 최 회장은 잠시 청년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조용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구분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가능합니까? 네. 그것으로 면접은 끝이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이준혁. 26이었습니다. 오 부장은 채용 서류를 들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말이 없는 기사가 더 낫지 않겠냐고요.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두를 다시 내려다보고 있었죠. 오후 2시 40분. 지하 주차장에서 준혁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탑승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여의도까지는 35분 거리였습니다. 도로는 막혀 있었고 준혁은 경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이유가 없었죠. 도착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우산을 들고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걸음을 떼기 전이었죠. 말은 없었습니다. 우산을 건네는 동작만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받아들었고 준혁은 차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준혁이 편의점 앞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2분도 걸리지 않아 돌아왔죠. 조수석 컵홀더에 캔 하나를 놓았습니다. 뜨거운 캔커피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캔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치우지도 않았죠. 캔은 그 자리에 있었고 최 회장의 시선은
창밖으로 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을 정리하려 하지 않았죠. 차창에 빗방울이 붙었다 흘렀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서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죠. 오른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죠. 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최 회장은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봉투는 다시 서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서랍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오전 7시 정각에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최 회장이 내려왔을 때 이미 문이 열려 있었죠. 최 회장은 탑승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출근 도중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준혁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준혁은 받지 않았죠. 잠시 후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짧게 화면을 확인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을 백미러로 봤습니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죠. 중요한 연락입니까? 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였죠. 최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준혁의 눈이 잠깐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눈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거둔 것인지 거두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빌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회장은 내렸습니다. 준혁의 손이 문 손잡이에서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손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손이었죠. 최 회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과 멈추지 않는 것 사이 어딘가에서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부장을 부른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죠. 시선은 서류 위에 있었습니다. 말은 담담했습니다. 이준혁? 조용히 알아보십시오. 오부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죠. 그것이 오부장이 20년을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 회장은 서명을 계속했습니다. 보고서는 나흘 후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혁, 26, 모친 이수진, 67세, 직업 요양보호사, 현재 근무지 서울 마포구 소재 요양원. 최 회장은 그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보호사. 단어 하나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보고서를 닫지 않았습니다. 덮지도 않았죠. 그 상태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오래된 감각이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최 회장은 그것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부친 불명. 준혁의 출생신고에 부칠란이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손가락이 보고서 가장자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짚고 있을 뿐이었죠. 오 부장이 추가 보고를 넣었습니다. 준혁이 채용 이전에 통화한 번호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유경그룹 소속 차량관리 외주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유경그룹. 최 회장이 3년째 경쟁 중인 곳이었죠. 오 부장은 단어 하나를 괄호 안에 적어 넣었습니다. 동향 파악 가능성. 최 회장은 그 괄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걸레로 조용히 앞 유리부터 시작해서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최 회장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였습니다. 준혁은 최 회장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닦는 동작을 마저 끝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최 회장은 탑승했습니다. 오늘도 신호대기였습니다. 준혁이 컵홀더에 캔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것과 같은 캔이었죠. 뜨거운 캔커피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창밖도 보지 않았죠. 정면을 봤습니다. 캔은 컵홀더 안에 있었고 준혁의 손은 핸들 위에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끝까지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오 부장이 추가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준혁의 모친 이수진이 근무하는 요양원과 유경그룹 외주업체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동일했죠. 오 부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었죠. 준혁의 통화 기록, 요양원 동일 건물, 모친, 부칠랑 공란, 각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붙여놓으면 형태가 생겼습니다. 최 회장은 그 형태를 오래 보고 있었죠. 이 청년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 정시에 나왔습니다. 말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묵했고 정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죠. 캔커피는 매번 컵홀더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매번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캔이 그대로 남겨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도 다음 날 또 올려놓았습니다. 설명 없이, 확인 없이 그냥 올려놓았죠. 최 회장은 그 반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받지 않았죠. 받지 않는 것이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건네는 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캔을 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손이 움직이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때마다 정면을 봤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최 회장이 내려왔을 때 준혁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나타나자 짧게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와 통화했습니까?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최 회장은 준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혁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도 아니었죠. 차에 탔습니다.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컵홀더엔 오늘도 캔이 있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양원, 유경그룹 건물, 통화기록, 부칠랑 공란, 조각들이 차 안에 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들을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차가 한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강 위에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준혁의 손이 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최 회장의 시선은 자꾸 그 방향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다가 걷었습니다. 걷었다가 다시 머물렀습니다. 해고를 결심해야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었고 내일이 아니면 모레였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죠. 그러나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것을 보고 나면 최 회장은 그 결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차가 섰습니다. 최 회장은 내렸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면서 한 번 뒤를 돌지 않았습니다. 돌지 않는 것이 이 청년과의 거리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결심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출근 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부장에게 문자를 넣었죠. 오늘 중으로 이준혁 계약 종료 처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 부장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확인했다는 두 글자였죠. 최 회장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서랍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죠.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정각이었죠. 최 회장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말이 없었죠. 탑승했습니다. 컵홀더에 캔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캔커피였습니다. 최 회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봤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할 것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쳤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오 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죠. 계약 종료 관련 서류였습니다. 최 회장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 부장이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말은 오후에 할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것이었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서명을 오후로 미룬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죠. 오후 2시였습니다. 오 부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가지러 온 것이 아니었죠. 다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입니다. 최 회장은 받아들었습니다. 지난주 이준혁의 통화 기록 재검토 결과였습니다. 유경그룹 외주업체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확인됐다고 했죠. 통화 목적은 동향 파악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직원은 준혁의 모친이 입원 중인 병원 원무과 관련 민간 행정대행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준혁은 병원비 분할 납부 일정을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오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의 침묵이었죠. 잠시 후 문이 닫혔습니다. 최 회장은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분할 납부, 모친, 요양보호사, 유경그룹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죠. 최 회장이 만든 형태였습니다. 조각들을 붙여서 만든 형태였죠. 실제로는 아무 형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그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그 자리에 있었고 뒤집어 놓은 계약 종료 서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장이 같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오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혁이 짐을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계약 종료 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전달한 것 같다고 했죠. 최 회장은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 부장이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지 않고 그냥 문을 열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준혁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개인 물품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차 키는 이미 옆 기둥의 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끝낸 상태였죠. 최 회장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몸을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몸을 돌리면서 코트깃이 접혔습니다. 목 뒷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점이 있었습니다. 목 뒷덜미 왼쪽으로 조금 치우친 자리였습니다. 작고 또렷한 점이었습니다. 하트처럼 생긴 점이었죠. 최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준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계속됐죠. 가방을 들고 조용히 출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이었습니다. 오른쪽 서랍, 맨 아래 칸. 오래된 봉투. 최 회장은 지금 지하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는 위층 서재에 있었죠. 그러나 최 회장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26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전처 이수진이었습니다. 여름날이었고 강변이었고 이수진은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지 않은 채 강을 보고 있었죠. 목 뒷덜미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도 점이 있었습니다. 하트처럼 생긴 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사진을 26년째 서랍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꺼낸 적은 있었습니다. 열어본 적도 있었죠. 그러나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준혁의 목 뒷덜미에 그 점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출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몇 걸음이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자리였죠. 최 회장은 그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됐습니다. 준혁 두 글자면 됐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른다면 무슨 말을 해야 했습니까? 점을 봤다고 해야 했습니까? 사진이 있다고 해야 했습니까? 이수진을 안다고 해야 했습니까? 26년 전에 버렸다고 해야 했습니까? 최 회장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등이 모퉁이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걸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죠. 준혁은 해고당한 사람의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설명도 없이 해명도 없이 짐을 들고 나가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걸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이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려면 무언가 결정이 있어야 했죠. 그러나 결정이 없었습니다. 부를 수도 없었고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과 확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혁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등이 사라졌습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둥에 걸린 차 키가 보였습니다. 컵홀더 안에 오늘 것도 캔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식어 있을 것이었죠.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온 건 최 회장도 몰랐습니다. 이준혁 씨, 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특유의 울림이 있었죠. 준혁이 모퉁이 너머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준혁의 목 뒷덜미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면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내일도 나오십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죠. 준혁은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방을 다시 들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퇴근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해고된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죠. 최 회장은 그 등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른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이었죠.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열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26년 전이었습니다. 이수진이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었고 뒤를 보고 있었죠. 목 뒷덜미가 보였습니다. 하트처럼 생긴 점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 사진을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을 켜놓은 채였지만 방 안이 어두운 것 같았죠. 사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웠으니까요. 그러나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가 끊겼습니다. 수신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받지 않은 것이었죠. 최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걸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26년 전에 이수진이 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 뒷덜미의 점이 오늘 지하 주차장에서 본 것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오전 7시 정각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죠. 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내려왔습니다. 조수석 컵홀더에 캔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캔커피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운전석에 앉아 정면을 보고 있었죠. 출발을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최 회장이 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준혁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캔은 최 회장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일정 중이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참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었고 보고를 들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죠. 그러나 어딘가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 부장이 계약 종료 서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파기하십시오. 오 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죠. 오후였습니다. 외부 일정이 끝났습니다. 준혁이 차를 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이 탔습니다. 한강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강 위에 빛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 세워주십시오. 준혁이 즉시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최 회장이 내렸습니다. 강 쪽을 봤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었죠. 준혁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걷지도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26년이 강물 위에 있었죠. 최 회장은 그것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건너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너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창문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창을 열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여름날 이 강변 어딘가에서 이수진이 뒤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지 않고 강을 봤죠. 최 회장은 그날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수진을 버렸습니다. 사진만 남겼습니다. 서랍 안에 26년 동안 두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죠. 최 회장의 손이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쥐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이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죠. 준혁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몰랐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낼 수 없었고 꺼낸다 해도 무슨 자격으로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는 동작조차 할 수 없었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강을 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직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시작될 준비가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강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26년을 등에 지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지 못한 채로 아이 못 낳는다고 쫓겨난 며느리, 20년 뒤 장례식장 앞 벤치에서 내린 아들, 그리고 그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날 우리 엄마를 쫓아낸 분 아직 기억하시죠?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1990년대 말 전라도의 작은 읍내에는 오래된 기와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집, 박씨 집안의 안채에서 김정희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32살의 정희는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새댁이었습니다. 며느리 아침상 아직이야? 시어머니 최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살의 말순은 이 집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어요. 집안대를 잇는 것을 인생의 사명처럼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올리겠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밥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요즘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예전보다 더 차갑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박영수는 공장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5의 영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정희에게는 다정했어요. 적어도 결혼 초에는 그랬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영수가 출근하며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현관까지 나가 남편을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남편이 떠나고 나자 정희는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점심 준비를 했어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순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봐. 정희는 긴장하며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말순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결혼한 지가 벌써 5년이야.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긴. 여자는 애를 낳아야 여자가 되는 거지. 시집와서 애도 못 낳으면 뭐하러 온 거야? 말순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병원에 가봤어? 네,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래?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임신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있어요. 말수는 혀를 찼습니다. 쓸데없는 약만 먹고 돈만 축내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대를 어떻게 이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저녁상을 차리며 남편을 살폈어요. 영수는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 예전 같았으면 회사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도 말해줬는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정희는 혼자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랑채에서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영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보. 정희가 불렀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정희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만 해도 행복했어요. 영수는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늘었고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정희는 매일 병원에 다녔고 온갖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임신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은 날 정희는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밥상을 보더니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차려봤자 소용없어. 애 낳는 게 먼저지. 정희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이 나왔고 밤에 잠들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남편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어요. 정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남편만 있으면 돼. 언젠가는 아이가 생길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병원을 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눈총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사랑채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안채로 걸어왔어요. 며느리, 밥 먹어.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벗고 상 앞에 앉았어요. 영수도 공장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집에 와 있었습니다. 상을 받으며 정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밥상 옆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거든요. 말수는 천천히 그 봉투를 집어 정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열어봐.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보면 알잖아. 이혼해라. 말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애 못 낳는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5년이나 됐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잖아. 정희는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치료를 더 받으면. 말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그만해. 돈만 축내고 시간만 버리고 우리 영수는 대를 이어야 해. 너 같은 여자 붙들고 있을 시간 없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조용히 해.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뭘 더 해? 5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줬어. 이제 그만 포기해. 정희는 다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영수야, 너도 할 말 없어? 말순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 겁니다. 서류에 도장 찍어. 빨리. 말순이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눈물 때문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겠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 시간을 좀 주세요. 말수는 혀를 찼습니다. 시간? 5년도 모자라.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방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정희가 결혼할 때 이미 많은 빚을 지고 계셨어요. 다시 돌아가면 집만 될 거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영수가 들어왔어요.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정희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나를 지켜줄 생각은 안 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영수는 힘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우리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결국 자신을 떠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나가요. 보기 싫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을 나갔어요. 홀로 남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릴 뿐 세상은 조용했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가야 해. 그날 밤 정희는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남편이 준 반지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비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발 들이지 마라.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어요. 보따리를 꼭 안고 빗길을 걸었습니다. 읍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웠고 억울했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꼭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버스가 왔습니다. 정희는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읍내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곳이 아득하게 사라져갔어요. 정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있어요. 다신 안 올 거예요.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희는 역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친정에 갈 수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쪽방촌을 찾아갔어요.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쪽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누우면 벽에 발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로 할게요. 정희는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고 방을 얻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방은 더욱 좁아 보였어요. 정희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슈퍼, 공장 할 것 없이 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정희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돼. 하루에 10,000원 줄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식당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 시중을 들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참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월세를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병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었지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동네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간호사가 정희를 진찰실로 안내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증상을 설명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찰을 했습니다. 검사를 좀 해봐야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희는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한참 후 의사가 정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정희는 긴장하며 진찰실로 들어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그 순간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임신이에요. 대략 6주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임신이 어렵다고 했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생긴 겁니다. 정말 임신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정희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아이가 생겼지만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건소를 나온 정희는 한참을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두려움의 눈물이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정희는 배에 손을 얹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어요. 남편에게 알려야 하나? 시댁에 알려야 하나?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알리면 아이를 빼앗길지도 몰라.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원했어요. 만약 임신 사실을 알면 아이를 데려가려 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다시 쫓겨날 거였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말이죠. 이 아이는 자신이 지키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정희는 구청에 갔습니다. 호적 정리를 하러 온 겁니다. 이혼 신고하시는 거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과 연락도 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라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바꾸고 싶은데요. 성을요? 이유가 있으세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가능은 한데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괜찮아요. 꼭 하고 싶어요. 정희는 어머니 성을 따라 김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박정희가 아닌 김정희로 새로 태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정희는 결정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말이죠. 여기서도 언제 들킬지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결국 부산을 선택했어요. 큰 도시이면서도 서울에서 멀었습니다. 한 달 후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여전히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식당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쪽방 주인에게 열쇠를 돌려줬습니다. 어디 가세요? 쪽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곳으로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정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우리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자. 엄마가 열심히 살게. 너를 위해서.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미래를 생각했어요.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부산에 정착한 정희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했고 몇 년 후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어요. 임신한 몸으로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를 낳던 날을 정희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혼자서 병원에 갔고 혼자서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정희는 울었어요. 너는 엄마가 꼭 지켜줄게. 호적에 아이 이름을 올릴 때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결국 박준호라고 올렸어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절대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호는 조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았습니다. 정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준호는 엄마가 일하는 동안 혼자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린 준호가 현관에서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안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준호야.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괜찮아요. 저라면 끓여 먹었어요. 초등학생이 된 준호는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에게 이런 삶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희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가게를 얻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신의 가게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버는 돈으로 학원도 못 다녔지만 혼자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선생님들은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학생 정말 우수합니다.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중학생이 된 준호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엄마를 도와가게 일도 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할게. 괜찮아요, 엄마.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준호는 새벽 배달을 도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반찬을 배달하고 방과 후에는 설거지를 했어요. 정희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준호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언젠가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친구들이 아빠 얘기할 때마다 궁금했어요.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아빠는 하늘에 계셔.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희는 아들을 안고 싶었지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에게 거짓말을 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자신들을 버렸다는 걸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이었어요. 정희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엄마, 저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준호야.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엄마가 힘들게 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던 날 준호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할게요.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준호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는 다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떠나고 나자 정희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반찬 가게 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준호야. 너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준호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20대 중반이 된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큰 기업이었어요. 정희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아니야, 준호야. 너는 내 인생 살아.
하지만 준호는 고집스러웠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고 정희에게 가게를 정리하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정희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준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거든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뉴스를 보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라도 지역 유력 기업인 박영수 회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정희는 그냥 흘려들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박영수? 그 이름이 귀에 박혔어요. 화면에는 한 남성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든 얼굴이었지만 정희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년 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남자, 남편이었던 박영수였습니다. 박 회장은 지역 제조업체를 이끌며 고용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뉴스는 계속됐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수가 회장이 됐다고요? 공장 직원이었던 남편이 어떻게 회장이 됐을까요?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장례식장 모습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시어머니 최말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나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을 걸어 나오던 그날, 쫓겨나던 그날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가게 일을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뉴스에서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정혜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영수 회장 장례식 담당자입니다. 혹시 박준호 씨 어머니 되십니까?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시죠? 호적을 확인하다가 박준호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고인과 관련이 있으신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발각된 거였어요. 저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호적상으로는 잘못 보신 겁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정희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켰다. 준호의 존재가 들켰어. 정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준호를 찾아올까? 정희는 당장 준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단호했어요. 엄마, 박영수 회장 아세요? 정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제 아버지 맞죠? 준호야. 엄마, 대답해 주세요. 제가 다 알아야겠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맞아.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하늘에 계신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요? 그 사람들한테서요? 준호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 어떻게 알았어? 엄마, 저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중학생 때부터요.
성이 다른 게 이상해서 호적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쪽 집안도 다 알아봤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니요.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정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준호야. 하지만 엄마, 이제 제가 알아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정희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결혼 생활, 시어머니의 구박, 이혼 통보, 쫓겨난 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엄마는 혼자 나를 낳았구나. 그래. 미안해, 준호야. 내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준호야. 엄마, 제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부끄럽게 만든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거예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야,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아니에요, 엄마.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존엄이에요. 엄마의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와의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후 준호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쉬고 온 거였어요. 정희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주세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호적 등본과 여러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뭐니? 제가 조사한 거예요. 아버지 쪽 집안에 대해서요.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엄마랑 헤어진 후 재혼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물려받아서 키웠고요. 정희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영수가 그렇게 성공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 최말순 씨는 아직 살아계세요. 80살이고요. 그래. 정희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실 중학생 때 이미 다 알았다고 했잖아요. 응. 그때부터요. 저는 결심했어요. 꼭 성공해서 엄마를 당당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은 만큼 저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자랐다는 게 안쓰러웠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엄마를 쫓아낸 사람들, 엄마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준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드릴게요. 준호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내 인생 살면 돼. 하지만 준호는 고집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며칠 후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어요. 아들이 무슨 일을 벌일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왜?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회사였는데 왜 그만뒀을까요? 제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사업? 준호야, 그게 무슨...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거예요. 투자자도 구했고 사업 계획도 다 세웠어요. 준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성공할 거예요. 정희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정말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산에서 준호를 응원했습니다. 가끔 서울로 올라가 아들을 보면 준호는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3년째 되던 해 준호의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5년째 되던 해 준호는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뉴스에서 아들의 회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생 기업 준호테크, 파격적인 기술력으로 업계 주목. 정희는 텔레비전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7년째 되던 해 준호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30 중반의 준호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정희를 서울로 불렀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집 마련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부산이 편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엄마 모실 거예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정희는 결국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마련한 집은 좋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준호야, 이게 다 내 돈이니? 네,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정희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혼자 키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전라도에 갈 일이 있어요. 전라도? 무슨 일로? 사업상 미팅이에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회장 장례식에 가려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왜? 엄마, 제가 가야 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준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쫓아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엄마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준호야, 괜히 가지 마. 그 사람들 만나면. 엄마, 괜찮아요. 준호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됐어요. 엄마의 존엄을 지킬 준비가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그리고 검은 넥타이였어요. 장례식에 어울리는 차림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엄마도 같이 갈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혼자 갈게요. 준호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준호는 엄마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준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어요. 준호가 최근에 산 차였습니다. 차를 몰고 전라도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쫓겨났던 그곳,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몇 시간 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어요. 입구에는 박영수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보며 멈춰 섰어요.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인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준호도 그 줄에 섰습니다. 상주석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눈에 띄었어요. 80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 최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상주석 앞으로 걸어갔어요. 절을 하고 일어서려는데 말순이 준호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말순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어요.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준호는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성함이 박준호입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준호? 그게 어떻게?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아내신 며느리 기억하십니까? 말순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쫓아내신 그 며느리는 제 엄마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럴 리가. 정희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아닙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엄마는 임신을 하셨어요. 이 집에서 쫓겨난 직후에요. 말순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급히 부축했어요. 그럼 내가. 네, 저는 박영수 씨의 친아들입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호적 등본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말순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정말로 박준호의 이름이 있었어요. 아버지 란에는 박영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순은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엄마는 2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부산 쪽방에서 시작해서 식당 일을 하고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준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쓸모없다고 내쫓은 그 며느리는 사실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고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셨어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알려고 하지 않으셨죠. 제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준호는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손자가 필요했을 뿐이죠. 며느리의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말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엄마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엄마가 무능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회사도 있고 돈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제 엄마 덕분입니다. 준호는 상주석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안의 일원으로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제 엄마를 대신해서 왔을 뿐입니다. 준호는 몸을 돌려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기다려. 제발.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준호는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 엄마만이 할 수 있어요. 준호는 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말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른 준호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준호야, 무슨 일 없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곧 도착할게요. 집에 도착하자 정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어요. 준호야, 정말 괜찮아? 네, 엄마. 저 괜찮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용서를 구했구나. 네, 엄마. 근데 저는 엄마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빗속을 걸어 나오던 날, 쫓겨나던 그날 말입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모르겠다, 준호야.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지친 것 같아. 미움을 계속 품고 사는 것도 힘들더라. 준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야.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준호한테 물어봤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줄 수 없겠니?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며칠 후 정희는 서울의 한 조용한 찻집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함께 가려 했지만 정희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찻집에 들어서니 구석자리에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80세가 된 말순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허리도 굽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앉으세요, 어머니.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정말 미안하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내가 아이를 임신한 줄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
말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너무 대를 잇는 것만 생각했어. 며느리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지. 정희는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희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말순이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손을 거뒀어요. 어머니.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말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때문에 아파하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매일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어요. 정희야. 하지만 이제는 안 울고 싶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솔직히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잊을 거예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잘 살았어요. 어머니 없이도요. 준호도 훌륭하게 키웠고요.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저를 잊고 사세요.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정희는 돌아서서 찻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말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준호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정희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끝났어, 준호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준호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랑 함께여서.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준호가 운전을 하며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 거예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준호야,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가 제 인생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채소를 썰고 정희가 국을 끓였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갈까요? 엄마가 가고 싶었던 곳 어디든요. 여행? 준호야, 너 회사 일은? 괜찮아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바다 보러 갈까? 엄마 바다 좋아하거든. 좋아요. 다음 주에 부산 갈까요? 우리가 살았던 곳도 가보고. 그래, 좋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상처는 아물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준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세상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